삼총사-10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로 알렉산드르 뒤마지음 김석희 옮김 제29장 출전 준비 다르타냥의 신부는 아직 근위대원이므로 총사들보다는 출전 준비를 갖추기가 훨씬 쉬웠지만 내 친구 중에 가장 출전 준비에 몰두한 것은 다르타냥이었다. 우리도 알다시피 가스코뉴 출신의 이 막내는 신중하고 인색할 뿐만 아니라 포르토스를 능가할 정도로 허영심이 강했다. 그런데 지금 다르타냥은 허영심만이 아니라 그보다 덜 이기적인 걱정에도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보나시웨 부인에 대해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트레빌도 왕비에게 보나시웨 부인의 소식을 물었지만 왕비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보나시웨 부인의 행방을 찾아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극히 막연한 것이어서 다르타냥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아토스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출전 준비를 갖추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작심했다. 아직 보름이나 남았어. 그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보름이 지날 때까지 내가 좋은 수를 찾지 못하면, 아니 좋은 수가 나한테 굴러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훌륭한 카톨릭 교도라서 총으로 내 머리를 날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추기경에 친위 대원 4명이나 영국인 8명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중 하나가 나를 죽일 때까지 싸우겠어. 그들 가운데 나를 죽여줄 놈이 하나쯤은 있겠지. 그러면 내가 폐하를 위해 죽었다고 할 테고, 따라서 나는 출전 준비를 갖추지 않고도 왕에게 봉사한 셈이 돼. 포르토스는 뒷짐을 지고 오락가락 하다가 머리를 갑자기 쳐들고 말했다. 나는 내 생각을 따르겠어. 아라미스는 걱정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만 보아도 황폐함이 이 작은 동아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인들은 히폴리투스의 말들처럼 주인의 비참한 처지를 함께 나누고 있었다. 무스크통은 딱딱한 빵 껍질을 모아서 비축해 두었다. 신앙심이 깊은 바쟁은 이제 한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플랑셰는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리모는 이런 궁지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인이 요구하는 침묵을 깨지 않고 목석 같은 심장도 움직일 만큼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토스는 출전 준비를 갖추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 친구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곤 했다. 그들은 거리를 헤매 다니면서 그 길을 앞서 지나간 사람들이 혹시 지갑이라도 떨어뜨리지 않았나 보려고 길바닥을 유심히 살피곤 했다. 어디에 가든 주의 깊게 길을 살폈기 때문에 누가 보았다면 그들이 누군가의 발자국을 추적하고 있는 줄 알았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그들의 우울한 표정은 서로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뭘 좀 찾아냈나? 하지만 맨 먼저 좋은 생각을 찾아냈고 그 생각을 고집스럽게 추적한 포르토스가 행동에 나서는 것도 가장 빨랐다. 포르토스는 실천가였다. 다르타냥은 어느 날 그가 생뇌 성당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갔다. 포르토스는 콧수염을 쓸어 올리고 뾰족하게 기른 턱수염을 쓰다듬은 뒤 성당으로 들어갔다. 이 몸짓은 뭔가 대담한 짓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가 보이는 버릇이었다. 다르타냥은 들키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했기 때문에 포르토스도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르타냥은 그를 따라 성당으로 들어갔다. 포르토스는 기둥 쪽으로 걸어가서 옆면에 등을 기댔다. 아직 들키지 않은 다르타냥도 같은 기둥의 반대쪽에 몸을 기댔다. 신부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성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포르토스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졌다. 무스크통이 잘 보살펴준 덕분에 그의 겉모습에는 궁색한 기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모자는 좀 낡았고 깃털 장식은 색이 좀 바랬고 자수는 좀 칙칙했고
레이스도 올이 살짝 풀어져 있었지만 성당이 어두컴컴해서 그런 사소한 흠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포르토스는 여전히 미남으로 보였다. 다르타냥과 포르토스가 기대어 있는 기둥에서 가장 가까운 장 의자에 검은 레이스 베일을 쓰고 앉아 있는 여자가 다르타냥의 눈에 들어왔다. 안색이 좀 누렇고 몸매가 마르긴 했지만 자세가 꼿꼿하고 거만해 보이는 중년의 미인이었다. 포르토스의 시선은 이 여자를 몰래 훔쳐보다가 성당의 회중석을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여자는 이따금 얼굴을 붉히며 포르토스에게 재빠른 눈길을 던졌고 그러면 포르토스의 눈길은 당장 화난 것처럼 그녀를 떠나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딴청을 부리는 것은 검은 베일을 쓴 여인을 자극하려는 술수임이 분명했다. 여자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코끝을 긁는 등 앉은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했기 때문이다. 포르토스는 그것을 보면서 콧수염을 다시 쓸어 올리고 턱수염을 다시 쓰다듬고 성가대 근처의 아름다운 여인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인일 뿐만 아니라 대귀족의 부인인 게 분명했다. 그녀 뒤에 흑인 시동과 시녀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시동은 그녀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방석을 가져왔고 시녀는 가문의 문장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주머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녀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은 그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이었다. 검은 베일을 쓴 여자는 이리저리 헤매는 포르토스의 시선을 따라다니다가 그의 눈길이 시동과 시녀를 거느리고 붉은 방석 위에 앉아있는 귀부인에게 멈춘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포르토스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다. 눈으로는 윙크를 하고 입술에 손가락을 대기도 하고 무시당한 여인의 마음에 못을 박는 뇌세적인 미소를 던지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슴을 치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는 듯 흐흠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방석 위에 앉아있는 귀부인까지도 그녀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포르토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못 들은 채 했다. 붉은 방석에 앉아있는 귀부인이 대단한 미인이었기 때문에 검은 베일을 쓴 여인은 그녀를 두려운 연적으로 생각하고 흠칫 놀랐다. 포르토스도 흠칫 놀랐다. 귀부인이 검은 베일을 쓴 여자보다 훨씬 예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르타냥도 흠칫 놀랐다. 그 귀부인이 맹과 칼레와 도버에서 만났던 그를 성가시게 굴던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가 밀레디라고 부르며 인사했던 여자였기 때문이다. 다르타냥은 붉은 방석에 앉아있는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포르토스의 흥미진진한 수작을 계속 지켜보았다. 다르타냥은 검은 베일의 여자가 우르스가의 소송 대리인의 아내일 거라고 짐작했다. 생뇌 성당이 그 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확신할 수 있었다. 이어서 다르타냥은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금전 문제에서 까다롭게 굴었고 그래서 포르토스가 샹티이에서 당한 좌절을 복수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르타냥은 포르토스의 수작에 반응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모두 공상과 착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질투하는 사람에게 착각과 공상 이외에 또 무슨 현실이 존재하겠는가. 설교가 끝났다.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성수반으로 다가갔다. 포르토스는 그녀보다 먼저 성수반에 도착하여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한 손을 통째로 성수에 담갔다. 소송 대리인의 아내는 포르토스가 자기를 위해 일부러 그런 수고를 한 줄 알고 생긋 웃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녀가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포르토스는 고개를 돌려 붉은 방석에 앉아있던 귀부인에게 눈길을 돌렸다. 귀부인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시동과 시녀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붉은 방석의 귀부인이 가까이 다가오자 포르토스는 성수반에서 손을 뺐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독실한 미인은 그 귀여운 손을 포르토스의 커다란 손에 살짝 댄 다음
미소를 지으며 성호를 긋고 성당을 떠났다. 소송 대리인의 아내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처사였다. 그녀는 귀부인과 포르토스가 애인 사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체 높은 귀부인이었다면 기절했겠지만 한낱 소송 대리인의 마누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며 포르토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포르토스 씨, 저한텐 성수를 주지 않을 건가요? 이 목소리에 포르토스는 100년 동안 잠을 자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흠칫 놀랐다. 부인! 그가 외쳤다. 정말로 당신인가요? 당신 남편. 코크나르 씨는 안녕하신가요? 여전히 그렇게 인색한가요? 내 눈이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2시간이나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동안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당신 곁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코크나르 부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못 본 거예요. 방금 전에 성수를 손에 묻혀서 준 여자 말이에요. 포르토스는 당황하는 척했다. 아, 그걸 보셨군요. 장님이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 예. 포르토스가 건성으로 말했다. 나와 친한 공작 부인인데 남편의 질투 때문에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나를 만나려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외진 동네에 있는 초라한 성당에 오겠다고 연락을 보냈더군요. 포르토스 씨, 5분 동안만 팔짱을 끼워도 되겠죠?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요? 포르토스는 상대를 속일 속셈으로 비웃고 있는 노름꾼처럼 남몰래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 순간 다르타냥이 밀레디를 뒤쫓아 가려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포르토스를 곁눈질했고 그의 우쭐한 표정을 포착했다. 아하, 다르타냥은 그 문란한 시대의 관대한 도덕관에 따라 추론한 뒤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한 사람은 제때 출전 준비를 갖출 수 있겠군. 포르토스는 작은 배가 키에 따라 움직이듯 소송 대리인 아내의 팔에 이끌려 생마글 루아르 수도원에 도착했다. 양쪽 끝에 십자형 회전식 문이 달려있고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한적한 샛길이었다. 낮에는 거지들이 와서 음식을 먹거나 아이들이 놀고 있을 뿐이었다. 아, 포르토스 씨,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거지나 아이들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외쳤다. 아, 포르토스 씨, 당신은 대단한 바람둥이인 것 같아요. 내가요? 포르토스가 가슴을 부풀리며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금 전에 그 모든 눈짓과 성수는 뭐죠? 하지만 그 귀부인은 흑인 시동과 시녀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아마 공주님일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저 공작 부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문 앞에서 대령하고 있던 하인에다 제복 차림에 마부까지 대기하고 있던 그 마차는 뭐죠? 포르토스는 하인도 마차도 보지 못했지만 코크나르 부인은 질투에 사로잡힌 여자의 눈으로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보았던 것이다. 포르토스는 붉은 방석 위의 여자를 처음부터 공주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아, 당신은 모든 미인들이 떠받드는 응석바지예요. 포르토스 씨,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체격과 용모를 타고났으니 여복도 타고날 수밖에요. 세상에, 남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 있죠?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외쳤다. 여자들만큼 빠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포르토스가 대답했다. 어쨌든 나는 당신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다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의사마저 포기했을 때, 명문가의 후예인 내가 당신의 호의를 믿었다가 상띠에 싸우려 여관에서 처음에는 상처 때문에, 다음에는 굶주림 때문에 죽을 뻔했죠.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여러 번 애절한 편지를 보냈는데도 답장 한번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르토스 씨, 소송 대리인의 아내는 당시 귀부인들의 행실로 판단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중얼거렸다. 당신 때문에 푸나플로르 백작 부인을 저버렸는데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작 부인도. 포르토스 씨,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공작 부인도. 포르토스 씨, 부디 너그럽게 봐주세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만두죠.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은 건 남편이었어요. 코크나르 부인, 포르토스가 말했다. 당신이 내게 처음으로
보낸 편지를 잊지 마세요. 나는 그 편지 내용을 다 기억에 새겨 놓았다고요.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당신이 빌려달라고 부탁한 돈의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해요. 코크나르 부인, 나는 당신에게 맨 먼저 부탁했던 거예요. 공작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면 다 해결되었을 텐데 공작 부인의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군요. 여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짓은 결코 내 방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공작 부인에게 편지를 쓰기만 했다면 1천 리브르쯤은 즉각 보내주었을 겁니다.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포르토스 씨, 당신은 내게 혹독한 벌을 주었어요. 앞으로도 또 그런 공경에 빠지면 내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약속할게요. 그만둡시다. 포르토스가 불쾌한 듯 말했다. 돈 얘기는 하지 맙시다.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슬픈 얼굴로 말했다. 포르토스는 위험 있게 침묵을 지켰다. 그게 당신의 대답인가요? 알았어요. 당신이 내게 준 상처를 생각해봐요.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다고요. 포르토스가 손을 가슴에 대고 힘껏 누르면서 말했다. 그걸 보상할게요. 사랑하는 포르토스. 게다가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 게 뭐죠? 포르토스가 순진한 척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을 이었다. 그저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이 몇 푼이라도 벌려면 가난한 고객들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돈을 뜯어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오, 당신이 백작이나 후작이나 공작의 부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그랬다면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소송 대리인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했다. 알아두세요, 포르토스 씨. 내 금고는 소송 대리인 마누라의 금고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속은 몰락한 귀부인들의 금고보다 훨씬 넉넉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중으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겁니다. 포르토스가 소송 대리인 아내의 팔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당신이 부자라면 내 요구를 거절할 핑계가 없으니까요. 내가 부자라고 말한 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소송 대리인의 아내는 자기가 지나쳤음을 깨닫고 그렇게 말을 받았다. 정확히 말하면 부자가 아니지만 좀 여유 있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됐습니다, 부인. 포르토스가 말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둡시다. 당신은 나를 오해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공감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배은망덕한 사람. 아하, 그럼 나를 고소하시지 그래요? 포르토스가 말했다. 아름다운 공작 부인한테나 가보세요. 더 이상 붙잡지 않을 테니까. 좋아요. 그 여자는 이토록 매정하지 않을 거요. 이봐요, 포르토스 씨.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나요? 아, 부인. 포르토스가 최대한 우울한 말투를 꾸며내어 말했다. 이제 곧 원정을 떠날 텐데 이번 원정에서는 아무래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어머나,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흐느끼는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그런 예감이 드는군요. 포르토스가 점점 더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차라리 새 애인이 생겼다고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진 않아요. 다른 여자에게 내 마음이 움직인 적은 없습니다. 여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편드는 것이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당신도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름만 지나면 대규모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는 출전 준비 때문에 무척 바쁠 거예요. 준비가 끝나면 브루타뉴 구석에 있는 고향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까. 포르토스는 사랑과 돈 사이에서 마지막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 그런데 포르토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성당에서 본 공작 부인이 내 영지 근처에 영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여행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행이란 둘이 함께하면 훨씬 덜 지루하니까요. 파리에는 친구가 없나요, 포르토스 씨?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물었다. 있는 줄 알았죠. 포르토스가 다시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포르토스 씨, 있고 말고요.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자신도 놀랄 만큼 흥분한 태도로 말을 받았다. 내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모의 아들, 그러니까 이종 사촌 동생이라고 하세요. 당신은
피카르디의 누아용에서 몇 가지 소송 문제로 파리에 왔는데 소송 대리인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알겠죠? 물론입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오세요. 알았습니다. 내 남편 앞에서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세요. 나이가 76살인데도 빈틈없고 날카로운 사람이니까. 76살이라 좋은 나이군요. 늙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요. 그 가엾은 양반은 언제라도 나를 과부로 만들 수 있어요. 소송 대리인의 아내가 포르토스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지면서 말을 이었다. 다행히 우리는 결혼 계약을 맺을 때 살아남은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기로 했어요. 전 재산을? 전 재산을. 당신은 성견지명을 가진 여자군요. 사랑하는 부인. 포르토스가 소송 대리인 아내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면서 말했다. 그럼 우리 화해한 건가요? 사랑하는 포르토스 씨? 그녀가 선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죽을 때까지. 포르토스도 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그럼 안녕, 나의 배신자. 안녕, 나의 건망증 부인. 내일 봐요, 나의 천사. 내일 만나요, 내 생명의 불꽃. 제30장 밀레디. 다르타냥은 들키지 않게 밀레디를 따라갔다. 밀레디가 마차에 타는 게 보였고 마부에게 생제르맹으로 가자고 지시하는 소리도 들렸다. 팔팔한 말 2마리가 끄는 마차를 2발로 따라가려고 애써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다르타냥은 페루가로 돌아갔다. 센가에서 우연히 플랑셰를 만났는데 플랑셰는 과자점 앞에 서서 먹음직스러운 브리오슈를 넋나간 듯 바라보고 있었다. 다르타냥은 플랑셰에게 트레빌 대장내 마구간에 가서 그와 플랑셰가 탈 말을 2마리 골라서 안장을 얹고 아토스의 집으로 오라고 일렀다. 다르타냥은 트레빌 대장의 마구간에 있는 말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플랑셰는 콜롬비에 가 쪽에서 떠났고 다르타냥은 페루가 쪽으로 걸어갔다. 아토스는 집에서 처량하게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카르디 여행에서 가져온 스페인 포도주 한 병을 비우고 있는 참이었다. 그는 그리모에게 다르타냥의 술잔을 가져오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리모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주인의 지시에 따랐다. 다르타냥은 성당에서 포르토스와 소송 대리인 아내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아토스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포르토스가 지금쯤은 출전 준비를 갖추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토스가 대답했다. 나는 마음이 편해. 내 마구 비용을 대주는 여자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당신처럼 잘생기고 품이 있고 지체 높은 귀족이 사랑의 화살을 쏘면 어떤 공주나 왕비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자네는 정말 풋내기로군. 아토스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그리모에게 포도주를 또 한 병 가져오라는 신호를 했다. 바로 그때 플랑셰가 반쯤 열린 문으로 살그머니 머리를 들이밀고는 말 2마리를 준비해 놓았다고 주인에게 알렸다. 웬 말이야? 아토스가 물었다. 트레빌 대장님이 산책용으로 빌려준 말입니다. 그 말을 타고 생제르맹을 한 바퀴 돌아볼 생각이에요. 생제르맹에는 뭐하러 가는데? 아토스가 또 물었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성당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는 검은 망토의 귀족과 더불어 그의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자네는 그 여자한테 반한 거로군. 보나시오의 부인에게 반한 것처럼. 아토스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듯 경멸하는 투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천만에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수께끼를 명쾌하게 풀고 싶을 뿐입니다. 그 여자는 나를 모르고 나도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없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왠지 그 여자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네 말이 옳아. 어떤 여자든 일단 사라져버린 여자는 굳이 찾으려고 애쓸 가치가 없어. 보나시오의 부인은 사라져버렸어.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 그 여자가 제 발로 나타나게 내버려둬. 아니에요, 아토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가엾은 콩스탕스를 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콩스탕스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적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겁니다. 하지만 콩스탕스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죠. 그럼 밀레디와 기분 전환을 하게. 다르타냥, 그렇게 해서 즐거울 수만 있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 바라네. 이봐요 아토스, 구금이라도 당한 것처럼 틀어박혀 있지 말고 나하고 함께 말을 타고 생제르맹으로 산책이나 나가지 않을래요? 내게 말이 있으면 타지만 말이 없으면 걷겠네.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기분이 상했겠지만 다르타냥은 아토스의 염세적인 이 말에 빙긋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당신만큼 자존심이 강하지 않아서 손에 넣을 수 있는 말이면 아무 말이나 탑니다. 그럼 산책은 나 혼자 갈 테니까 나중에 또 봅시다. 잘 가게. 아토스가 그리모에게 방금 가져온 술병 마개를 따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말했다. 다르타냥과 플랑쉐는 안장에 올라타고 생제르맹을 향해 떠났다. 가는 동안 내내 아토스가 보나시웨 부인에 대해 한 말이 다르타냥의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다르타냥은 별로 감상적인 성격이 아니었지만 자파상의 어여쁜 아내에게 진심으로 반해 있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녀를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작정이었다. 하지만 지구는 둥그니까 끝이 많고 그래서 지구 끝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한편 다르타냥은 밀레디라는 여자가 누구이며 정체는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써볼 작정이었다. 밀레디는 검은 망토를 걸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그 남자와 아는 사이일 것이다. 지금 다르타냥은 보나시웨 부인을 처음 납치한 범인이 검은 망토를 걸친 그 남자니까 두 번째로 부인을 납치한 것도 역시 그 남자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다르타냥이 밀레디를 찾으러 나가면서 밀레디와 동시에 콩스탕스도 찾고 있다고 말한 것은 절반만 거짓말이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르타냥은 이런 생각에 잠긴 채 이따금 말에 박차를 가하면서 생제르맹에 도착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 루이 14세가 태어날 별궁을 지나갔다. 그가 적막한 거리를 달리면서 아름다운 영국 여자의 흔적을 찾아 좌우를 살피고 있을 때 당시의 풍습에 따라 도로 쪽으로는 창문을 내지 않은 아담한 집 아래층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다. 그는 꽃이 피어 있는 테라스를 거닐고 있었는데 플랑쉐가 먼저 그를 알아보았다. 나리, 플랑쉐가 다르타냥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기서 멍청하게 입을 해 벌리고 있는 저 얼간이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니, 다르타냥이 말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닌 건 확실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그 가련한 리뱅이에요. 한 달쯤 전에 칼레에서 항만 사령관의 별장으로 가는 길에 나리한테 혼쭐이 난 바르드 백작의 하인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생각난다. 그런데 저 녀석이 내 얼굴을 알아볼까? 리뱅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으니까 저를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할 겁니다. 좋아. 그럼 가서 저 녀석한테 말을 걸어봐. 그래서 주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봐. 플랑제는 말에서 내려 리뱅에게 곧장 다가갔다. 리뱅은 정말로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두 하인은 죽이 맞아서 사이좋게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동안 다르타냥은 말 두 마리를 골목에 밀어넣고 집을 한 바퀴 돌아서 개암나무 울타리 뒤에 숨어 하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울타리 뒤에서 잠시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마차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맞은편에 밀레디의 마차가 와서 멈추었다. 밀레디의 마차가 틀림없었다. 다르타냥은 들키지 않고 동정을 살피려고 말의 목에 찰싹 달라붙었다. 밀레디는 매력적인 금발머리를 문 밖으로 내밀고 하녀에게 몇 마디 일렀다. 하녀는 20살쯤 된 예쁘고 민첩하고 활기찬 아가씨였다. 귀부인에게 더없이 어울리는 시녀였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마차 발판에 앉아있던 하녀는 주인의 지시를 받고 발판에서 뛰어내려 다르타냥이 아까 리뱅을 보았던 테라스 쪽으로 달려갔다. 다르타냥은 하녀를 눈으로 따라가 그녀가 테라스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리뱅은 집 안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테라스를 떠났기 때문에 플랑쉐는 그곳에 혼자 남아서 다르타냥이 어느 길로 사라졌는지 보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하녀는 플랑쉐를 리뱅으로 착각하고
플랑시에게 다가가 작게 접은 쪽지를 내밀었다. 주인나리께 전해주세요. 하녀가 말했다. 주인나리께요? 플랑시가 놀라서 되물었다. 예, 아주 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하녀는 다시 마차로 달려갔다. 마차는 아까 온 길 쪽으로 방향을 돌린 채 하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녀가 발판에 뛰어오르자 마차는 곧 출발했다. 플랑시는 쪽지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지만 복종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뛰어내려 골목을 따라 걸어오다가 20걸음 만에 다르타냥과 마주쳤다. 모든 것을 지켜본 다르타냥이 플랑셰를 마중 나온 것이다. 나리께 전해드리랍니다. 플랑셰가 쪽지를 내밀면서 말했다. 나한테? 다르타냥이 물었다. 확실해? 물론이죠. 확실합니다. 하녀가 말했어요. 주인 나리께 전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주인은 나리 한 분뿐이니까. 그런데 그 하녀가 참으로 예쁘더군요. 다르타냥이 쪽지를 펼쳤다. 당신에게 말할 수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언제 숲으로 산책하러 나오실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 샹디르라 도르 여관에서 검고 붉은 옷을 입은 하인이 회답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호, 좀 조급하게 서두르는군. 밀레디와 나는 같은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르타냥이 중얼거리고는 하인에게 말했다. 그런데 플랑시에 바르드 씨는 어떻대? 죽지는 않은 거지? 예, 나리. 칼에 4번이나 찔린 사람치고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아직도 몹시 쇠약한 상태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뱅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더군요. 잘했어 플랑시에. 넌 하인들의 왕이야. 자, 말에 올라타. 그 마차를 따라 잡아보자.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5분 뒤에 그들은 길가에 서 있는 마차를 발견했다. 화려한 차림의 기사가 마차 문 옆에 서 있었다. 밀레디와 기사는 대화에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다르타냥이 마차의 반대쪽에 멈춰선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그 예쁘장한 하녀뿐이었다. 그들은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르타냥은 영어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투만 듣고도 아름다운 영국 여자가 몹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말을 끝냈을 때의 몸짓을 보고 다르타냥은 대화의 성격을 확신했다.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무언가를 힘껏 내리때리는 바람에 그 작은 여성용 장신구가 산산조각으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그러자 기사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것이 밀레디를 더욱 화나게 한 것 같았다. 다르타냥은 지금이야말로 그들 사이에 끼어들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반대쪽 문으로 다가가서 정중히 모자를 벗고 말했다. 부인,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아하니 이 양반이 부인을 화나게 한 것 같은데 말씀만 하십시오 부인. 그의 무례함을 벌주는 일을 제가 기꺼이 맡겠습니다. 다르타냥이 말을 걸었을 때 밀레디는 고개를 돌려 놀란 눈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을 끝내자 밀레디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나와 다투고 있는 사람이 오라버니만 아니라면 기꺼이 당신의 보호를 받겠지만 아 죄송합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만. 저 얼간이는 도대체 무슨 참견이야? 밀레디의 오빠라는 자가 마차의 문 높이까지 고개를 숙이고 창문을 통해 외쳤다. 제 갈 길이나 가지 않고 어딜 끼어드는 거야? 얼간이라니 그건 바로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오. 이번에는 다르타냥이 말의 목 위로 고개를 숙이고 반대쪽 창문을 통해 대꾸했다. 내가 제 갈 길을 가지 않는 건 여기 서 있는 게 즐겁기 때문이오. 기사가 누이에게 영어로 뭐라고 말했다. 내가 프랑스어로 하니까 당신도 프랑스어로 대답해주면 좋겠소. 당신은 이 부인의 친척인 모양인데 다행히 내 친척은 아니잖소. 여자는 대개 겁이 많으니까 말다툼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밀레디가 끼어들어 사태를 수습할 거라고 독자들은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반대로 밀레디는 마차에 올라타더니 마부에게 단호하게 외쳤다. 저택으로! 예쁜 하녀가 다르타냥에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던졌다. 다르타냥의 잘생긴 외모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다. 마차가 떠나자 두 남자는 정면으로 얼굴을 맞대게 되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사가 마차를 따라가려는 몸짓을 했다.
그런데 다르타냥은 상대가 아미행에서 자기 말을 빼앗고 주사위 노름에서 아토스를 이겨서 그의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빼앗을 뻔했던 바로 그 영국인인 것을 알아차리자 벌써 부글부글 끓고 있던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떠나가려는 기사의 말꼬비를 움켜잡고 그를 막았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얼간이인 것 같군. 우리 사이에 이미 싸울 구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모양이니까. 아하, 당신이군. 영국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게임을 또 한 번 하고 싶다? 그렇소. 그 말을 들으니까 당신에게 서력할 일이 있다는 게 생각나는군. 칼솜씨도 주사위 솜씨만큼 능란한지 한번 봅시다.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칼이 없소. 무기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자객 같은 짓을 할 작정이요? 집에는 있겠지. 다르타냥이 대꾸했다. 어쨌든 나한테 칼이 2자루 있으니까 원한다면 1자루 빌려주겠소. 그럴 필요 없소. 영국인이 말했다. 그런 연장은 나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그럼 가장 긴 칼을 골라서 오늘 저녁에 나한테 보여주러 오시오. 어디서 만날지 장소를 말해주겠소? 릭상부르 뒤쪽. 내가 제안하는 종류의 산책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요. 좋소. 거기로 가지요. 시간은 6시. 그런데 친구도 한두 명 있겠죠? 나와 같이 시합하는 것을 대단한 명예로 여길 친구가 3명은 있어. 3명? 잘 됐군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군. 다르타냥이 말했다. 나도 친구가 3명 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영국인이 물었다. 다르타냥이요. 가스코뉴 출신 귀족이요. SRC의 근위대 소속이요. 당신은? 나는 셰필드 남작 윈터경이요. 그럼 저녁에 만납시다 남작. 다르타냥이 말했다. 당신 이름은 외우기가 무척 어렵군요. 그는 말에 박차를 가하여 파리로 향했다. 다르타냥은 이런 경우에 늘 하던 버릇대로 아토스의 집으로 갔다. 아토스는 커다란 소파에 누워 그가 말한 대로 출전 장비가 제 발로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르타냥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아토스에게 모두 털어놓았지만 바르드시에게 가야 할 편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토스는 영국인과 결투하게 된 것을 알고 무척 기뻐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은 그의 꿈이었다. 아토스와 다르타냥은 당장 하인들을 보내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를 불러오게 한 뒤 그들이 오자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포르토스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고 벽을 상대로 검술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칼을 휘두르다가 이따금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무용수처럼 무릎을 굽히기도 했다. 실을 짓는데 골몰에 있는 아라미스는 아토스의 서재에 틀어박힌 채 칼을 뽑아야 할 순간이 오기 전에는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아토스는 그리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다르타냥은 혼자서 작은 계획을 세웠다. 나중에 그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이따금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상당히 즐거운 모험을 약속하는 계획이었다. 제31장 영국인과 프랑스인. 약속 시간이 되자 그들은 하인들을 데리고 릭상부르 뒤쪽으로 가서 염소 방목지가 되어버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아토스는 염소치기에게 동전 한 잎을 주고 밖으로 내보냈다. 하인들은 망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곧이어 한 무리가 말없이 방목지로 다가오더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총사들과 합류했다. 그러자 바다 건너의 관습에 따라 각자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영국인들은 모두 지체 높은 귀족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기이한 이름은 다르타냥과 삼총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걱정도 불러일으켰다. 삼총사가 이름을 대자 윈터경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댁들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이름을 가진 분들과는 싸우지 않겠소? 그건 양치기에게나 어울리는 이름이니까. 짐작하신 대로 가명이오. 아토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본명을 알고 싶군요. 영국인이 대답했다. 당신은 전에 우리 이름을 모르고도 우리와 노름을 해서 말을 2마리나 가져갔잖소. 아토스가 말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돈만 걸려 있었소. 그런데 이번에는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노름은 아무하고나 할 수 있지만 결투는 같은 신분에 사람하고만 하는 법이요. 좋습니다. 아토스가 말했다.
그러고는 결투에서 상대할 영국인을 옆으로 데려가서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 주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도 그렇게 했다. 이제 됐나요? 아토스가 상대에게 물었다. 그 정도면 결투 상대로서 부족하지 않지요? 예, 좋습니다. 영국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그럼 당신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소? 아토스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뭔데요? 영국인이 물었다. 내 이름을 굳이 알아야겠다고 고집부리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요? 그건 왜요? 사실 나는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지요. 그러므로 내 비밀이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소. 영국인은 아토스가 농담하는 줄 알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토스는 전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았다. 자, 여러분, 아토스가 친구들과 상대자들에게 동시에 말했다. 준비됐나요? 예, 영국인과 프랑스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시작합시다. 아토스가 말했다. 당장 8개의 칼날이 석양빛 속에서 번뜩였다. 2번씩이나 적이 되었기 때문에 결투는 처음부터 치열하게 불꽃을 튀겼다. 아토스는 도장에서 검술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칼을 눌렸다. 상띠에서 겪은 일 덕분에 자만심을 반성한 포르토스는 침착하고도 신중하게 결투를 벌였다. 아라미스는 시의 제3장을 끝내야 했기 때문에 몹시 서둘렀다. 아토스가 가장 먼저 상대를 해치웠다. 그는 단 한 번 찔렀을 뿐이지만 결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경고했듯이 그 한 번의 공격이 상대의 심장을 꿰뚫고 말았다. 포르토스가 2번째로 상대를 쓰러뜨렸다. 그의 칼은 상대의 널쩍다리를 꿰뚫었다. 그러자 영국인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칼을 버렸고 포르토스는 그를 안아서 마차로 데려갔다. 아라미스는 너무 맹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상대는 50걸음쯤 후퇴하다가 결국 하인들의 야유를 받으며 주랭랑치고 말았다. 다르타냥은 그저 방어만 하고 있다가 상대가 지친 기색을 보이자 칼을 힘껏 내뻗어 상대의 칼을 날려버렸다. 무기를 놓친 남작은 2~3걸음 물러났지만 그 바람에 발이 미끄러져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다르타냥은 한 다름에 달려가 상대의 몸뚱이 위에 걸터 앉더니 칼로 목을 겨누고 말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소. 당신 목숨은 내 손에 달렸지만 당신의 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살려주겠소? 다르타냥은 기쁘기 한량없었다. 미리 세워둔 계획이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미소는 그 계획을 세울 때 그의 얼굴에 저절로 떠오른 것이었다. 영국인은 상대가 그렇게 다재다능한 귀족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다르타냥을 얼싸안았고 삼총사들도 수없이 끌어안았다. 포르토스의 상대는 이미 마차에 타고 있었고 아라미스의 상대는 주랭랑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죽은 사람이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그의 옷을 벗겼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상처를 살펴보기 위해 서였다. 그때 그의 허리띠에서 불룩한 돈 주머니가 떨어졌다. 다르타냥은 그것을 주어서 윈터 경에게 내밀었다. 도대체 그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영국인이 물었다. 이 사람 가족에게 전해주십시오. 다르타냥이 말했다. 유족은 그런 하찮은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15,000 루이의 연금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테니까요. 그 돈은 하인들에게나 주세요. 다르타냥은 돈 주머니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젊은 친구, 이렇게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기 바라네. 윈터경이 말했다. 자네가 원한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내 누이인 클레릭 부인을 소개해 주겠네. 내 누이도 자네한테 호감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군. 그리고 누이는 궁정에서 꽤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네 장래에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걸세. 다르타냥은 기뻐서 얼굴을 붉히며 승낙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 있을 때 아토스가 다가왔다. 돈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토스가 다르타냥의 귀에 대고 낮은 소리로 물었다. 당신에게 줄 생각이었는데요. 나한테? 왜? 어쨌든 당신이 그를 죽였으니까요. 이건 전리품인 셈이죠. 나더러 적의 돈을 받으라고?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건 전쟁의 관습이잖아요. 그 관습을 결투에 적용하면 왜 안 된다는 거죠? 전쟁터에서도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포르토스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아라미스는 입술만 움직여서 아토스에게 동감의 뜻을 표했다. 그렇다면 우리 하인들에게 줍시다. 윈터경이 말씀하신 대로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세. 아토스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하인들이 아니라 영국인의 하인들에게 주자고. 아토스가 돈주머니를 받아서 마부에게 던졌다. 자네 동료들과 나누어 갖게. 공공한 사람의 너그러운 태도에는 포르토스마저 감동했다. 아토스의 관대한 조치는 윈터경과 그의 친구를 통해 널리 전해져 도처에서 칭송이 자자해졌지만 그리모와 무스크통, 플랑시와 바쟁에게만은 아니었다. 윈터경은 다르타냥과 헤어질 때 누이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당시 인기 있는 주택가였던 루아얄 광장 6번지에 살고 있었다. 게다가 윈터경은 그를 누이에게 소개하기 위해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8시에 아토스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가스코뉴 젊은이의 머릿속은 밀레디에게 소개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여자가 이제껏 자신의 운명에 얼마나 야릇하게 끼어들었는지 돌이켜보고 그녀가 추기경의 앞잡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었다. 단 한 가지 걱정은 그가 맹과 도버에서 마주친 남자라는 것을 밀레디가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점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가 트레빌의 사람이라는 것도 몸과 마음을 국왕에게 바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터였다. 그렇게 되면 그의 유리한 입장도 얼마간 줄어들 것이다. 그가 밀레디를 알고 있듯이 밀레디도 그를 알고 있다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승부를 겨루게 될 것이 뻔했다. 그러나 자신만만한 다르타냥은 바르드 백작이 젊고 잘생기고 부유한 데다 추기경의 총애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 밀레디와 백작 사이에 이미 사랑이 싹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20살이라는 나이는 역시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젊은이가 타르브에서 태어났다면 더욱 그렇다. 다르타냥은 우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다음 아토스의 집으로 가서 여느 때처럼 아토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토스는 그의 계획을 듣고 나서 고개를 저으며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충고했다. 뭐라고? 아토스가 다르타냥에게 말했다. 자네는 보나시의 부인에 대해 상냥하고 아름답고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여자라고 말해놓고 그 여자가 실종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쫓아다니나? 다르타냥은 이 비난이 옳다고 생각했다. 보나시의 부인은 가슴으로 사랑했지만 밀레디는 머리로 사랑합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밀레디를 만나러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여자가 궁정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예요. 그 여자의 역할? 그 정도는 자네 말만 듣고도 쉽사리 짐작이 가네. 그 여자는 추기경의 밀정이야. 자네를 함정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그 함정에 빠지면 자네는 머리와도 작별할 가능성이 많아. 정말 당신은 매사를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아토스. 나는 여자를 믿지 않아. 혹독한 대가를 치렀으니 어쩔 수 없지. 특히 금발 여자는 절대로 안 믿어. 밀레디가 금발이라고 했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을 만큼 아름다운 금발이죠. 아, 가련한 다르타냐. 아무튼 알아내야겠어요. 그리고 알고 싶은 것만 알아내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잘해보게. 아토스가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윈터경이 찾아왔다. 하지만 미리 귀띔을 받은 아토스가 옆방으로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윈터경이 들어왔을 때에는 다르타냥 혼자뿐이었다. 벌써 8시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젊은이를 데리고 나갔다. 멋진 마차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훌륭한 말 2마리가 끌었기 때문에 마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루아얄 광장에 도착했다. 밀레디는 다르타냥을 상냥하게 맞았다. 집은 놀랄 만큼 화려했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전쟁에 쫓겨 프랑스를 떠났거나 떠나려 하고 있었지만 밀레디는 최근에도 새로 돈을 들여 집을 치장한 모양이었다. 이는 영국인들을 본국으로 내보낸 일반적인 조치가 밀레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증거였다. 이 젊은이는 윈터경이 다르타냥을 소개하면서 말했다.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너그럽게도 나를 풀어주셨지요. 나는 이 젊은이를 모욕했고 게다가 영국인이니까 이중에 적인데도 말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고맙다고 말해주면 좋겠군요. 밀레디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림자가 그녀의 미간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의 입술에는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다. 다르타냥은 이 세 가지의 미묘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몸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남작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밀레디가 귀여워하는 원숭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원숭이와 장난을 치려고 돌아섰기 때문이다. 잘 오셨어요. 밀레디가 이상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다르타냥이 방금 알아챈 불쾌한 표정과는 딴판이었다. 오늘 당신은 영원히 내 감사를 받을 권리를 얻으셨어요. 그때 영국인이 다시 몸을 돌려 그들의 결투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밀레디는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기분을 감추려고 했었지만 이 이야기가 그녀에게는 전혀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대가 올랐고 작은 발은 드레스 밑에서 초조하게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다. 윈터경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야기를 끝내자 그는 탁자로 다가갔다. 탁자 위 쟁반에는 스페인 포도주와 술잔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가 두 잔에 술을 가득 따르고는 다르타냥에게 어서 마시라는 몸짓을 했다. 건배를 거절하는 것은 영국인에게 큰 모욕이라는 것을 다르타냥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탁자로 다가가 두 번째 술잔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밀레디에게는 눈을 떼지 않았고 방금 그녀의 얼굴에 일어난 변화를 거울 속에서 보았다. 이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지 그녀의 얼굴에는 잔인함과 비슷한 감정이 생생히 드러났다. 그리고 손수건을 차근차근 깨물었다. 바로 그때 다르타냥도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예쁘장한 하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하녀가 윈터경에게 영어로 몇 마디 했다. 그러자 윈터경은 급한 일이 생겨서 실례해야겠다고 다르타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르타냥의 용서를 받는 일은 누이에게 맡겼다. 다르타냥은 윈터경과 악수를 하고 밀레디 곁으로 돌아갔다. 여자의 얼굴은 놀랄 만한 기동력으로 원래의 우아한 표정을 되찾고 있었다. 다만 손수건에 흩어져 있는 붉은 얼룩만이 그녀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문 것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입술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진홍빛 산호를 조각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대화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밀레디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부인다운 품위를 되찾은 듯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윈터경은 오라비가 아니라 시숙이었다. 그러니까 밀레디는 윈터 집안의 둘째 아들과 결혼한 것이었고 남편은 아이 하나만을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윈터경이 결혼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르타냥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감싸고 있는 베일이 보였지만 그 베일 뒤에 있는 것은 아직 볼 수 없었다. 게다가 반시간쯤 대화를 나누고 나자 다르타냥은 밀레디가 프랑스 여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가 구사하는 프랑스어는 너무나 순수하고 우아해서 그녀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다르타냥은 여자의 환심을 사는 말과 헌신의 맹세를 송수처럼 쏟아냈다. 이 가스코뉴 젊은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상투어에 밀레디는 상냥한 미소로 대답했다. 이윽고 물러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다르타냥은 밀레디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표정을 지으며 응접실을 나왔다. 그는 계단에서 예쁘장한 하녀와 마주쳤다. 하녀는 지나면서 가볍게 그와 몸이 스치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화들짝 놀라면서 사과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당장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르타냥은 이튿날도 그 집에 찾아가서 전날 저녁보다 훨씬 환대를 받았다. 윈터경이 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밀레디가 저녁 내내 혼자서 접대해 주었다. 밀레디는 그에게 관심이 많은 듯 했다. 어디 출신이냐, 친구들은 누구냐, 추기경을 섬길 생각은 없느냐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다 알다시피 다르타냥은 20살 젊은이 치고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어서 밀레디에 대해 품고 있던 의혹이 새삼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추기경을 칭송하고 그가 트레빌이 아니라 카부아를 알았다면 왕의 근위대가 아니라 추기경의 친위대에 들어갔을 거라고 말했다. 밀레디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더니 영국에 가본 적은 없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다르타냥은 새로 보충할 말을 사들이기 위해 트레빌의 명령으로 영국에 파견되어 견본으로 말 4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밀레디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술을 2~3번 깨물었다. 빈틈없는 가스코뉴 젊은이를 상대하느라 입술이 타는 모양이었다. 다르타냥은 전날과 같은 시간에 물러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또 예쁘장한 키티, 이것이 하녀의 이름이었다. 와 마주쳤다. 키티는 호의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만 보아도 그녀가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 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키티의 여주인에게 마음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밀레디가 아닌 다른 여자의 표정 따위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르타냥은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밀레디를 찾아갔고 그를 맞이하는 밀레디의 태도는 갈수록 상냥해졌다. 또한 갈 때마다 그는 대기실이나 복도나 계단에서 예쁘장한 하녀와도 마주쳤다. 하지만 가련한 키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제32장 소송 대리인 집에서의 식사. 한편 포르토스는 결투에서 눈부시게 활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송 대리인의 아내로부터 초대받은 점심 식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이튿날 1시쯤 그는 무스크통에게 마지막 몸 단장을 받고 2가지 행운을 거머쥔 남자답게 의기양양한 발걸음으로 우르스가로 향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다르타냥처럼 새로 시작된 순진하고 성급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피가 끓어오른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신비로운 문지방을 넘어 코크나르에 돈이 1푼 2푼 올라갔던 그 미지의 계단을 올라가려 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골백번도 더 그려보았던 금고,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워 방바닥에 고정시켜 놓은 길고 깊숙한 모양의 금고. 소송 대리인 아내에게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금고를 그는 이제야 2눈으로 보게 될 터였다. 이 금고가 감격에 겨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포르토스 앞에서 소송 대리인 아내의 손, 좀 마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손으로 열리게 될 터였다. 그러고 나면 지구를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남자,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는 남자, 여관과 술집과 연숙에 익숙해진 군인, 우연히 얻어먹은 한입 음식으로 만족해야 하는 미식가, 이런 처지에 그가 집에서 만든 요리를 맛보고 실내의 안락함을 만끽하고 옛날 군인들의 말맞다나 거칠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반갑게 느껴지는 그 자질구레한 보살핌에 자신을 내맡길 터였다. 부인의 사촌 자격으로 날마다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늙은 소송 대리인을 즐겁게 해주어 그의 주름진 이마를 펴주고 젊은 서기들에게 바세트와 파스디스와 랑스크네를 하루 1시간씩 가르쳐주고는 그 수업료로 매달 그들의 저축금을 조금씩 뜯어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생각만 해도 포르토스의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소송 대리인들은 인색하고 째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다는 악소문은 당시에도 널리 퍼져 있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포르토스도 이런 소문을 가끔씩 떠올리곤 했지만 그리고 코크나르 부인도 때때로 갑작스럽게 전략가가 되어 포르토스를 난처하게 만들곤 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소송 대리인의 아내치고는 꽤 후하게 돈을 썼기 때문에 포르토스는 살림이 풍족할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그는 약간 의심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진림로에서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두컴컴한 골목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고 계단은 난간 틈새로 이웃집 마당에서
햇살이 약간 비쳐들 뿐이어서 어둑어둑했고 2층으로 올라가자 낮은 현관문에는 샤틀레의 정문처럼 거대한 대갈못이 박혀 있었다. 포르토스는 문을 두드렸다. 천여림같이 더부룩한 머리칼에 키가 크고 안색이 창백한 서기가 문을 열고 힘세 보이는 커다란 풍채와 신분을 나타내는 군복, 유복한 생활을 짐작해 하는 혈색 좋은 얼굴을 보고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태도로 공손히 절을 했다. 그 뒤에는 키 작은 서기가 나타났고 그 뒤에는 덩치 큰 서기가 나타났고 그 뒤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환이 줄지어 나타났다. 직원이 모두 3.5명인 셈이므로 당시로는 꽤나 번창한 사무실이었다. 총사는 1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코크나르 부인은 정오부터 계속 밖을 내다보면서 연인의 마음에 연인의 고픈 배가 보태져 그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오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손님이 계단을 올라와 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코크나르 부인도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서야 그도 안심하여 가슴을 쓸어내렸다. 직원들이 모두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자 그는 지위와 체격이 뒤섞여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말문이 막힌 나머지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내 사촌 동생이에요. 코크나르 부인이 외쳤다. 들어와, 어서 들어와 포르토스. 포르토스라는 이름을 듣고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포르토스가 돌아보자 모두 진지한 얼굴로 돌아갔다. 소송 대리인의 서재에는 지금 직원들이 있는 대기실과 사무실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었다. 사무실은 온갖 서류로 가득 찬 어두운 방이었다. 사무실에서 나오면 응접실로 통해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부엌이 있었다. 이 모든 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포르토스에게는 별로 좋은 느낌을 주지 않았다. 문들이 모두 열려 있어서 말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부엌을 지나가면서 재빨리 살펴보았지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때면 식도락의 성역에 감돌게 마련인 불기운이나 부산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이는 코크나르 부인에게는 수치였고 포르토스에게는 더없이 섭섭한 일이었다. 소송 대리인은 이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포르토스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포르토스는 쾌활하게 다가가 깍듯이 인사를 했다. 우리가 사촌이라며? 소송 대리인이 등나무 의자의 팔걸이를 손으로 잡고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노인은 비쩍 마른 몸을 헐렁한 검정 윗도리로 감싸고 있었다. 얼굴이 헬쭉했다. 조그만 회색 눈이 석류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 생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찌푸린 입과 눈뿐인 것 같았다. 불행히도 두 다리는 뼈만 앙상한 몸조차 지탱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낀 지 5달 만에 그는 아내의 노예가 되었다. 사촌을 이렇게 맞아들인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었다. 몸이 정정했다면 포르토스와의 어떤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얘 사촌간이에요. 열렬한 환영을 받으리라고는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르토스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다. 처가 쪽으로 사촌이겠지? 소송 대리인이 심술궂게 말했다. 포르토스는 이 말 속에 담긴 빈정거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남편이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굵은 콧수염 속에서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코크나르 부인은 남편에게 순진함 따위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붉혔다. 포르토스가 들어온 뒤부터 코크나르는 떡갈나무 책상 맞은편에 놓여 있는 커다란 장식장 쪽으로 계속 불안한 눈길을 던지고 있었다. 포르토스는 그 장식장이 바로 그 축복받은 금고일 거라고 생각했다. 꿈속에 그려보던 것과 모양은 달랐지만 2미터 가까이 높다는 사실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코크나르는 족보 캐묻기를 그만두고 그 대신 불안한 눈길을 장식장에서 포르토스 쪽으로 돌리면서 한마디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여보, 우리 사촌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와 식사라도 같이 하는 호의를 베풀어 주겠지? 이번에는 포르토스가 위장의 정통으로 타격을 받았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 코크나르 부인이 이렇게 덧붙인 것을 보면
그녀도 그것을 느낀 것 같았다. 우리 대접이 형편없으면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촌은 이제 파리에 있을 시간도 별로 없고 따라서 우리를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파리를 떠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와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아이고 다리야, 불쌍한 내 다리, 너희는 어디 있느냐? 코크나르가 중얼거리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다. 맛있는 식사에 대한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코크나르 부인이 이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에 포르토스의 마음은 부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찼다. 곧 식사 시간이 되었다. 다들 부엌 맞은편에 있는 어두컴컴하고 넓은 식당으로 갔다. 직원들은 여태껏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가 집안에 감도는 것을 느꼈는지 군인처럼 절도 있는 자세로 의자를 잡고 언제라도 식탁에 앉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벌써부터 턱이 실룩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빌어먹을. 포르토스가 아기 같은 새 직원에게 재빠른 눈길을 던지면서 생각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지만 사환에게는 그 훌륭한 식탁에 앉는 명예가 주어지지 않았다. 나라면 저런 대식가들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꼭 2달 굶은 조난자들 같군. 코크나르가 탄 휠체어를 부인이 밀고 들어왔다. 포르토스가 얼른 다가가 부인 대신 휠체어를 식탁까지 밀었다. 코크나르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직원들처럼 코아턱을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오호, 그가 말했다. 스프가 먹음직하군. 도대체 이 스프가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포르토스가 힘을 건 스프를 보고 중얼거렸다. 양은 많지만 건더기는 전혀 없고 떡콩이 몇 개가 다도해의 섬처럼 드문드문 떠 있을 뿐이었다. 코크나르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에 따라 모두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코크나르가 맨 먼저 수프를 받았고 그 다음이 포르토스였다. 이어서 코크나르 부인이 자신의 접시에 수프를 가득 덜었다. 그러고 나자 직원들 몫으로는 떡거위만 남았다. 그때 식당 문이 삐걱거리며 저절로 열렸다.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왕 꼬마가 부엌과 식당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빵을 먹고 있는 모습이 포르토스의 눈에 띄었다. 스프를 다 먹고 나자 하녀가 삶은 닭고기를 가져왔다. 이 훌륭한 요리에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당신은 친정 식구를 꽤나 아끼는군. 소송 대리인이 비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촌 동생에게 이런 특별 대접을 하다니. 암탉은 비쩍 말랐고 닭살 돋은 껍질이 하도 두꺼워서 뼈가 뚫고 나올 수 없을 정도였다. 횃대에 앉아 늙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닭을 찾느라 한참 동안 애썼을 게 틀림없었다. 제기랄, 포르토스가 속으로 생각했다. 지독하군. 늙은이를 존경하지만 늙은 닭을 삶거나 구운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는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에게는 경멸의 대상인 암탉을 미리 눈으로 맛보고느라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만 보일 뿐이었다. 코크나르 부인은 닭고기가 담긴 큰 접시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겨 크고 검은 발 2개를 솜씨 좋게 뜯어서 남편의 접시에 놓았다. 목은 잘라서 대가리와 함께 자기 몫으로 따로 챙겨두고 날개 하나를 떼어서 포르토스에게 주고 나머지는 방금 닭요리를 가져온 하녀에게 도로 내주었다. 그래서 닭고기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부엌으로 돌아갔고 실망감이 각자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 직원들의 얼굴에 가져온 변화를 포르토스가 미처 다 살펴보기도 전에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닭 요리 대신 이번에는 콩 요리가 들어왔다. 커다란 접시에는 양의 뼈다귀 몇 개가 보였는데 언뜻 보기에는 고기가 꽤 많이 붙어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은 슬픔에서 체념으로 바뀌었다. 코크나르 부인은 이 요리를 훌륭한 주부답게 적절히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제 포도주를 마실 차례였다. 코크나르는 작은 술병을 들고 직원들 잔에 3분의 1씩 따르고 자기 잔에도 그만큼 따른 다음 술병을 포르토스와 부인 쪽으로 돌렸다. 직원들은 3분의 1만 채운 잔에 물을 탔고 잔을 반쯤 비운 뒤에는 다시 물을 부어 잔을 가득 채웠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을 되풀이한 결과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원래의 진홍색이 연분홍색으로 변해버린 음료를 삼키게 되었다. 포르토스는 접시에 담긴 닭날개를 조심스럽게 먹었다. 탁자 밑에서 코크나르 부인의 무릎이 자기 무릎에 닿는 것을 느끼자 부르르 몸이 떨렸다. 그는 코크나르가 그렇게 소중히 아끼는 포도주를 반잔쯤 마셔보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본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그 끔찍한 몽트레이유 포도주라는 것을 알았다. 코크나르는 포르토스가 포도주에 물도 타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키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 콩요리도 좀 먹어보겠어, 포르토스? 코크나르 부인이 말했다. 그 말투에는 먹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저런 걸 어떻게 먹는다? 포르토스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고맙지만 이젠 배가 부르군요, 누님.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포르토스는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소송 대리인은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여보, 당신에게 찬사를 보내야겠구려. 오늘 점심은 진짜 진수성찬이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코크나르는 수프와 검은 닭발, 그리고 고기가 조금 붙어있는 양 뼈다귀를 먹었다. 포르토스는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수염을 쓸어 올리고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크나르 부인의 무릎이 부드럽게 다가와서 참으라고 충고했다. 침묵과 식사 중단이 포르토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직원들에게는 무서운 의미를 띠고 있었다. 소송 대리인의 눈짓과 코크나르 부인의 미소를 보고 그들은 천천히 식탁에서 일어나더니 그보다 더 천천히 냅킨을 접은 다음 인사를 하고 나갔다. 어서들 가게. 일을 하면서 소화를 시켜. 소송 대리인이 근엄하게 말했다. 직원들이 나가자 코크나르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치즈 한 토막과 마르멜로 열매의 설탕 절임, 아몬드와 꿀을 넣어 손수 만든 케이크 하나를 가져왔다. 코크나르는 음식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포르토스는 먹을 게 너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콩요리가 아직 남아있는지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벌써 사라진 뒤였다. 진수성찬이군. 코크나르가 휠체어에서 외쳤다. 정말 진수성찬이야. 루쿨루스가 루쿨루스와 함께 먹은 애플라이 애플라룸 향연 중에 향연이라고. 포르토스는 옆에 있는 술병을 보고 포도주와 빵과 치즈가 있으면 먹을 것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술병이 비어 있었다. 코크나르 부부는 술병이 빈 것을 모른 채 하고 있었다. 좋아, 나는 미리 경고를 받았으니까. 포르토스가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그는 설탕 절임을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혀로 핥아먹고 코크나르 부인이 손수 만든 끈적끈적한 과자를 씹었다. 자, 성찬은 끝났어. 그가 속으로 말했다. 코크나르 부인과 함께 남편의 금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더 이상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지. 코크나르는 오늘 과식을 했다고 말했고 식사의 즐거움을 맛본 뒤에는 낮잠 자야 할 필요를 느꼈다. 포르토스는 그가 그 자리에서 당장 잠들어 버렸으면 싶었다. 하지만 망할 놈의 소성 대리인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 주기는커녕 자기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방에 도착하자 장식장과 마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쳐댔고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듯 장식장 가장자리 위에 두 발을 올려놓았다. 소송 대리인의 아내는 포르토스를 옆방으로 데려가서 화해를 위한 토대를 쌓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은 식사하러 와도 돼요? 코크나르 부인이 말했다. 고맙지만 지나치게 신세를 지고 싶진 않습니다. 게다가 출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코크나르 부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 빌어먹을 출전 장비. 그래요. 정말 빌어먹을 장비죠. 그런데 당신 부대에선 어떤 장비가 필요하죠? 이것저것 많아요. 총사대원들은 아시다시피 정예병이라서 근위대원이나 스위스 용병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까지도 필요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장비를 모두 마련하려면 합계가. 포르토스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하기보다 총액을 말해주고 싶었다. 코크나르 부인이 몸을 떨면서 기다렸다. 전부 얼마가 들까요? 그녀가 물었다.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녀가 말을 끊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다. 포르토스가 말했다. 2500 리브르는 넘지 않을 거예요.
절약하면 2,000리브르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맙소사 2,000리브르나? 그녀가 외쳤다. 그건 큰돈이에요. 포르토스가 의미심장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코크나르 부인도 그 뜻을 이해했다. 항목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구한 건 우리 친척이나 소송 의뢰인 가운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라면 당신보다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런 뜻이었군요. 그래요, 포르토스 씨. 그래서 말인데 무엇보다 우선 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한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해놓았어요. 아, 포르토스가 얼굴을 빛내면서 말했다. 그러면 말은 해결됐군요. 다음엔 마구가 한 벌 필요한데 그건 총사만이 살 수 있는 물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합해서 300리브르를 넘지 않을 겁니다. 300리브르 좋아요. 그럼 300리브르로 하죠. 코크나르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포르토스는 빙긋 웃었다. 버킹엄이 준 안장이 있으니까 300리브르는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하인이 탈 말과 여행 가방이 필요합니다. 무기는 갖고 있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인이 탈 말이라고요? 코크나르 부인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내 친구가 대귀족이라도 되나요? 뭐라고요? 포르토스가 도도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시골뜨기인 줄 아세요? 물론 아니죠. 다만 잘생긴 노새는 말처럼 훌륭해 보이니까 무스크통에게는 잘생긴 노새를 사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럼 말 대신 잘생긴 노새로 합시다. 당신 말이 맞아요. 수행원들이 노새를 타고 있는 스페인 귀족 일행을 본 적이 있죠. 하지만 노새에 깃털 장식과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건 아시겠죠? 걱정 마세요. 이제 남은 건 여행 가방인데 그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대여섯 개나 갖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고르면 돼요. 남편이 여행할 때 특별히 좋아하는 가방이 하나 있는데 지구라도 집어 넣을 수 있을 만큼 커요. 비어 있나요? 포르투스가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물론 비어 있어요. 코크나루 부인도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게 필요한 가방은 속이 가득 차 있는 가방입니다. 사랑하는 부인. 코크나르 부인은 새롭게 한숨을 내쉬었다. 몰리에르가 수전노라는 희곡을 쓰기 전이니까 코크나르 부인은 아르파공보다 한 걸음 앞선 셈이다. 나머지 장비도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값이 깎여서 결국 코크나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800리브르를 현금으로 뜯어내고 포르토스와 무스크통을 태우는 영광을 누리게 될 말과 노새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런 조건이 합의되고 이자와 상환 기한이 정해지자 포르토스는 코크나르 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부인은 그에게 추파를 던져 그를 더 붙잡아 두려고 했지만 포르토스는 근무를 핑계로 내세웠다. 코크나르 부인도 왕에게 포르토스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포르토스는 허기를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